파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발음 기관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언어를 배우는 게 되게 제한적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언어 훈련 장치로 처음에 고안됐던 게 추궁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추궁기는 왁스를 얇게 입혀놓은 원통형의 박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소리를 내게 되면은 바늘이 진동을 하거든요. 이 바늘의 진동을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기록을 한 다음에 그 바늘의 홈을 이 그려진 그래프의 홈을 따라가지고 다시 이걸 재생시키면은 소리가 다시 나게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음파의 파형을 기록할 수 있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음파의 파형에 비슷하게 소리를 내면서 자기의 소리를 컨트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천적으로라도 언어를 배울 수가 있겠죠. 사실 에디슨이 기대했던 거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추궁기가 가장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기계는 뭐였습니까? 그건 되게 제한적 용법이었고 사람들이 정작 추궁기에 걸었던 기대는 음악을 듣는 용도였습니다. 음악 혹은 어떤 연행물에 대한 기록을 다시 재생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생산자가 의도한 대로 혹은 그 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속성대로만 흘러가진 않아요. 결국 기술의 용처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이고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리드 컴퓨팅의 어떤 지체 현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상상력을 필요로 합니다. 용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자, 이른바 가상화 기술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버도 가상화되고 있고 또 저장 공간 가상화, 클라우드가 그렇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자원 공유, 그리드 컴퓨팅이 그렇죠. 결국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가상화 기술입니다. 실체 대신에, 그러니까 실체는 어딘가에 감춰져 있고 우리한테는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더 편리한 가상적 세계를 보여주는 방식.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모든 기술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리모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리모컨을 분해해 보면은 아주 다양한 전기 장치들 같은 것들이 막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학도가 아니라서 솔직히 그 회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리모컨을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은 그 리모컨이 작동되고 있는 회로의 실체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면인 것이죠. 일종의 가상면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명령어들을 쳐줘야 사실은 컴퓨터의 구동이 가능한 것인데, 물론 전공자들은 그래서 컴퓨터 언어들을 배우죠.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하지만 대부분 컴퓨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파일을 끌어다가 휴지통처럼 생긴 거에 집어넣었더니 파일이 삭제되네. 아주 직관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다가옵니다. 이것도 일종의 가상화라고 하는 맥락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컴퓨팅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쪽으로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실체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고 우리한테 접근되어 있는 것은 일종의 가상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가상과 실체를 우리가 면밀하게 구분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도 하나의 철학적 명제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 기반의 정보 처리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른바 웹 2.0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3.0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웹 초창기의 웹에서는요, 그냥 사용자가 정보를 생산을 해요. 그거를 얼마나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느냐, 효율적인 전파 수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웹이라고 하는 기술이 각광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웹 2.0의 어떤 그 특징은 뭐냐면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접속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들, 활발하게 일어나는 어떤 그 연결망의 다양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옛날에는 1세대 웹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가 있으면은 웹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빠르게 사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이런 스타일이 초창기에 구상되었던 또 웹의 가능성이었다고 한다면, 웹 2.0의 특징은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복잡하게 주고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여기도 있을 것이고 여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좀 더 정교한 형태의 그물망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른바 참여 그리고 개방이라고 하는 가치가 증대되게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사실 가능하려면 자기의 소스를 무언가 공유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1세대의 이런 웹 기술에서의 사실 핵심은요,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빠르게 전파하는 데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권리가 상당히 인정받았습니다. 이른바 저작권이죠. 생산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어떤 움직임. 그런데 웹 2.0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부각된 현상 중에 하나가 약간 이걸 패러디한 말이죠. 카피레프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보의 어떤 공유. 그러니까 이제 카피라이트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의 역동성을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일정 부분의 공유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 카피레프트라고 하는 게 막 활발하게 일어났던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역작용이 그러면 생산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면은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게 될 수 있잖아요. 레드오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시 부도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른바 어떤 소스 코드라고 하죠. 이 프로그램의 어떤 중핵을 이루는 이 컴퓨터 언어로 이루어진 이 설계 도면을 우리가 소스 코드라고 하는데 웹 2.0의 도래와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소스 코드를 아예 오픈해버리고 필요한 분들은 제가 소스 코드를 공개할 테니 이걸 일정 부분 변형해서 여러분들 목적에 맞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내놓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 인터넷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지 컴퓨터 딱 털면은 기본으로 깔려있는 게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뢰찾기 게임이 있는 겁니다. 지뢰찾기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표시할 때 있잖아요. 지뢰찾기 좀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해본 분들 있죠? 아무도 모르는 얘기 하는 거 아니죠? 그럼 이렇게 깃발 형태로 이렇게 지뢰에 있는 부분들을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깃발 싫은데 나는 뭐 다른 걸로 하고 싶은데 소스 코드를 변형하면은 깃발이 아니라 꽃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취향에 맞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냥 단순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의 목적을 좀 바꿔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학자가 위키피디아 실험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여러분들 뭐 나무위키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위키피디아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피디아라고 하는 말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은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죠. 자,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니까 일종의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은 어떤 권위를 가진 필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이름들을 걸고 권위 있게 써놓은 어떤 생산자 중심의 텍스트라고 봐야 될 거예요. 백과사전의 권위인 것이죠. 그런데 위키피디아의 특징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달려들어서 자유롭게 수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위키피디아에 있는 정보는 믿을 수 없다. 이게 과연 정확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한 일본인 학자가 시험을 합니다. 맞춤법도 엉망진창이고 정보도 완전 잘못되어 있고 사람 이름도 잘못 적혀있는 문서 하나를 딱 올려요. 그리고 기다렸더니 24시간 안에 정보의 90% 이상이 완벽하게 수정되더라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상당 부분 이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돼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어떤 형태의 집단지성의 발현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아직까지도 막 학술적인 논의에서 이런 위키피디아 같은 것들을 당당하게 참고로 다는 건 좀 위험하긴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정보가 부정확해서라기보다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내가 학술 논문에 이런 것들을 위키피디아를 인용을 했는데 그 정보가 잘못된 것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갑주를 단다는 거는 내가 누군가의 의견을 신뢰해서 이걸 달았다는 의미니까 만약에 잘못됐으면은 그 갑주를 단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일부 지울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위키피디아는 누가 썼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연구자가 본인이 오롯이 짊어져야 될 책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학술논의에서 인용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내가 대상을 연구할 때 일단 그 대상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긴 해야 되잖아요. 먼저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용도로 위키피디아를 사용하는 것은 꽤나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믿을 만한 정보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물론 잘못된 정보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연구하면서 걸러내야 되는 것이겠죠. 자, 웹 서비스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구현 사항은 일단 감추고 좀 다소 추상적인 관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웹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리모컨의 기계적인 구조는 모른다고 해도 작동은 가능하잖아요. 이른바 인터페이스의 형태로 이제 이렇게 오게 되니까 실제 컴퓨터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몰라도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몰라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웹 기반 정보 처리 기술이라고 하는 게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형태를 지향하게 되기도 합니다. 말이 어렵죠. 시멘틱 웹이 도대체 뭐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시멘틱 웹의 아이들이에요. 자, 정보를 단순하게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해왔던 어떤 이력을 파악해서 의미가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이른바 온 디맨드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다. 즉 수요에 의한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 여러분들 VOD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VOD. VOD가 뭡니까? 비디오 온 디맨드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수요에 따른 어떤 비디오. 그래가지고 방송 끝난 다음에 VOD 서비스 해주잖아요. 다시 보라고. 예,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수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영상을 제공할게요. 자, 시멘틱 웹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의 이력을 파악해서 그 의미간 공유를 이끌어낸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유튜브 보시잖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겁니다. 시멘틱 웹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보던 영상들의 경향을 파악해가지고 의미를 추출한 다음에 추천을 해주는 거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특정한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되면은 자꾸 뭔가를 추천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어떻게 초창기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는가. 지금이야 금액을 많이 올렸지만 초창기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싸게 들어갔었고 하나의 아이디로 그 디바이스 4개까지 4인까지 지원을 해줄 정도로 파격적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리지널 콘텐츠 같은 경우는 돈을 투자를 엄청 많이 해요. 야, 넷플릭스 얘네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려고 하는 거지? 뭘 노리는 거지? 근데 초창기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넷플릭스가 진짜 노리는 거는 컨텐츠 이 보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집해가지고 돈을 버는 요 구조라기보다는 그걸 더 튼튼히 장래하기 위해서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먼저 땅을 다지는 거다. 어떻게? 초창기에 사용자들의 전반적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모집자를 최대한 늘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대략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무엇을 제작했을 때 입질이 오는지 요걸 파악하기 위해서, 즉 사용자의 성향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달려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시멘틱 웹으로 향하는 어떤 도전 속에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유튜브도 그렇고요, 넷플릭스도 그렇고요, 점차 웹에서 진행되는 정보 처리 기술들은 단순한 그냥 유통망 플랫폼의 형태를 넘어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시멘틱 웹의 형태를 지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왜 쇼핑몰도 그래요. 저는 쇼핑몰까지는 아니고 쿠팡 자주 이용하는데 쿠팡도 맨날 제가 자주 사는 상품이 있으면은 저한테 자꾸 정보를 줍니다. 요거 떨어질 때 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고양이를 키우니까 이제 고양이 모래를 정기적으로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이놈들이 귀신같이 모래가 떨어지는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저한테 자꾸 핫딜이라고 뭔가를 보냅니다. 이전에 주문하셨던 상품 리스트를 막 보여주면서 자꾸만 왠지 사야 될 것처럼 만들어요. 사료도 막 새로 나온 거 있으면 막 추천해주고 고양이 용품도 같이 막 뜨고, 이게 저의 쇼핑 성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우유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시멘틱 웹의 형태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에 오늘 쉬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50분 달려버렸네요. 옵션을 좀 줄까요? 자, 지금 10분 쉬고 20분 더해서 제 시간에 끝내자. 1번, 2번 10분 일찍 끝내면서 20분 더 참고 가겠습니다. 2번.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1번이 좋다. 지금 쉬어요. 1번. 아무도 없어요? 그럼 2번 해보자. 다행히 아직 여러분들 체력이 좀 남으셨나 보네요. 저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좀만 더 해보죠. 그러면. 자, 이제 디지털이란 무엇인가 이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날로그라는 개념과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일종의 대립상을 이루고 있잖아요. 사실 아날로그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는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물리량을 의미합니다. 이거의 어원은 아날로지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아날로지라는 말 뜻 자체가 이제 유사함 혹은 뭐 유비추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유비추리라는 표현 여러분들 아시죠? 유비추리. 무언가 어떤 구조적 유사성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빗대어 얘기하는 방식을 우리가 유추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인 유비추리의 사례가 여러분들 비례식 같은 겁니다. 예를 가지고 뭐 2대 3은 4대 x가 있을 때 2대 3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6이라는 답을 도출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유사성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물리량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유사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방식이 아날로그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음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가 주기적으로 진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사인 곡선 형태를 이제 그린다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음파라고 하는 게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딱딱딱딱딱딱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쭉 연결되어 있죠. 음파의 파형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자연계에 물리량이 존재하는 방식은 연속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아날로그 신호의 특징이에요.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 근데 디지털은 뭐냐면요, 가장 큰 차이가 이 연속적인 물리량의 형태를 불연속적으로 끊어가지고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불연속적이고 단절적이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이해하는 것은 이른바 이진법의 요소입니다. 0과 1의 세계죠.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 못 해보셨나요? 그 컴퓨터는 0과 1밖에 인식을 못하지? 응? 이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0과 1이 뭘 뜻하는 거냐면은 전기를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가냐, 전기가 떨어지냐. 그러니까 여러 개의 회로가 있을 때 전기를 차단하냐, 전기를 넣냐, 이것만 인식 가능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진법 체계를 가지고 컴퓨터는 이제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디지털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요, 디지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손가락을 의미하는 거고요. 즉 카운터블한 것, 셀 수 있는 것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숫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을 인간의 인식 체계에 맞춰서 분할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비트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디지털 신호의 기본 단위인 1과 0, 0과 1을 의미합니다. 이게 0과 1, 우리가 바이너리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숫자 2를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전거 영어로 뭐라 그래요? 바이시컬이라고 하죠. 바이시컬. 그러니까 바퀴가 두 개 있으니까 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양성애, 바이섹슈얼, 그렇죠. 바이라고 하는 표현, 그다음에 이중 언어 사용자, 바이링구얼,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알 수 있듯이 바이너리라고 하는 것은 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t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트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로 셀 수 있는 것, 바로 이진법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디지털 신호의 기본 단위가 되는 비트의 어원입니다. 의미이죠. 자, 디지털은 그러니까 아날로그 연속적인 어떤 표현 세계라고 한다면 디지털은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0과 1이라고 하는 분절적 체계에 불과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연속 신호를 끊어가지고 이해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지각 체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좀 디지털적입니다. 연속적으로 우리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이 세계를 표현하고 또 지각하기 위해서 혹은 사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언어라는 도구인데요. 언어는 기본적으로 분절성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시간 때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높아지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무지개의 색깔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뭐라고 얘기하죠? 한국에서는 빨주노초 파남보 얘기하죠. 이거 근데 재밌는 게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무지개 색깔을 몇 개로 구분하냐가 나라마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르다는 건 뭡니까? 언어마다 다르다는 뜻일 겁니다. 사실
이제 분광기라고 하죠. 스펙트럼 속에다가 빛을 통과시켜 보면은 무지개 빛깔로 나타나는 건데 실제로 스펙트럼은요 하나의 연속체입니다. 예,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우리 눈에 보라색까지 보이는 게 쫙쫙쫙 분절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미묘하게 그렇게 색깔이 변화하면서 분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은 일종의 연속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색깔을 표현할 때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인식을 하죠. 즉 우리 신경단위의 특징 때문에 그렇게 읽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무지개 색깔의 분절을 통해서도 언어가 기본적으로 세 개를 분절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국어학 시간들 이제 수업들 들으면은 분명히 배울 건데 여기 1학년들이 많으니까 미리 선행학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불 좀 켜볼까요? 여기 우리 앞에 불 좀 켜주세요. 고생이 많네요.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 앉은 학생의 운명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자, 의문이라는 개념을 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다 쓸게요. 자, 의문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 의문 뭐라고 배웠나요? 말소리에 내가 말의 뜻을 구별지어주는 최소 단위라고 배웠을 겁니다. 네. 뜻 구별 여기 좀 젖어가지고 그래요. 이쪽에 쓸게요. 최소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의문은 뭐랑 뭐가 합쳐진 말이냐면요. 여기다 쓸게요. 이거는 자 음소와 운소 두 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음소는 뭐고 도대체 운소는 뭐지?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예, 음소는 다른 말로 우리가 분절 의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거는 비분절 의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의문이라고 하는 게 소리의 뜻을 구별지어준 최소 단위라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강이라고 하는 표현과 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소리값이에요. 강, 방.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은 각각 다른 뜻을 떠올리죠. 그쵸?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초성에 기역을 쓰냐, 비읍을 쓰냐.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자음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뭐죠? 의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뜻을 구별지어 주니까요. 그럼 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공이랑 비교해 봅시다. 강과 공을 비교해 보세요. 무엇이 차이를 만들죠? 모음. 가운데 쓰이는 모음이죠. 중성에 있는. 그러니까 모음도 한국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문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애들은 보세요. 자, 기역 혹은 이런 식으로 따로 뗄 수 있죠. 소리값으로 뗄 수 있죠. 이런 애들은 뗄 수 있으니까 분절해 볼 수 있으니까 음소라고 부르는 애들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자음이랑 모음이 여기 해당됩니다. 그럼 얘는 뭐지? 비분절 의문은 뭐지? 지금은 사실상 한국어에서 비분절 의문이 상당히 의미를 많이 상실하긴 했어요. 그런데 엄연히 존재하는 게 이런 겁니다. 눈이랑요, 여기 긴 소리표 있죠? 길게 발음하는 눈. 하나는 요 눈이고 하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입니다. 달라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른데 사실은 좀 요새 현대인들은 거의 구별을 못하죠. 이른바 장음, 긴 소리의 체계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 눈이랑 눈 이 사이를 딱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분절이 됩니까? 소리의 길이라고 하는 건 분절이 불가능한 단위예요. 그런 애들을 우리는 운소라고 부르는데 한국어에서는 말소리 길이가 그 역할을 합니다만 다른 언어에서는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는 성조가 있잖아요. 같은 소리값인데 성조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 또 중국에서 온 학생이 있으니까 잘 알 겁니다. 예, 뜻이 다 달라져요.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라고 하죠. 억양. 어디에 강세가 붙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 특정 지역의 방언 같은 경우는 성조라고까지 하긴 좀 어려운데 음높이의 고저가 의미 변별을 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경상도가 고향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가가.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가가. 네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개가 지금 여기 있는 개 맞냐? 그럼 이건 뭔지 아세요? 가가. 뭘까요? 네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애가 그 성이 가시냐? 가가냐? 그러니까 된다니까요. 경상도 방언은 이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세기 그 국어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성조를 표기를 하거든요. 한국어도 중국어처럼. 근데 점차 이게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흔적이 경상도 방언에는 남아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방언들은 이게 음높이 때문에 극적으로 의미가 달라지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유독 경상도 방언은 좀 그렇게 강하게 남아 있는 편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음운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사실 이거라기보다는 음운과 음성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음운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이거는 언어학에서 많이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음성학이 따로 있습니다. 음성학은 말 그대로 물리적 소리의 모든 것을 다루는 배예요. 소리가 나는 값 자체의 물리적 특성을 아날로그적으로 바로 파악하는 데가 음성학인데요. 음운학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심리적 단위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말소리의 뜻을 구별 지어 주면 음운이 되고 안 되면 음성적으로는 다를지 몰라도 그냥 한 음운의 변이음, 엘로폰이라고 평가합니다. 이거 말을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게 쉬워요. 보세요. 여러분들 한국어의 음운 체계에서는, 그러니까 음운은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한국어는 음운 체계에서는 이게 다 달라요. 한국어의 자음은 이렇게 3원 대립책입니다. 아이고 잘 안 써지네. 달, 탈 세 개가 다 다르죠. 의미가 다르죠. 한국인들은 들으면 구별을 하죠. 근데 영어권 화자들은 달이랑 탈은 구별하는데 딸은 구별을 못해요.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이른바 된소리, 성대에 긴장을 주어서 내는 이 자질이 영어에서는 이른바 변별 자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distinctive feature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든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든 똑같아요. 이게 분명히 음성학적으로는 다른 소리잖아요. 하나는 스파이더맨이고 하나는 스파이더맨인데 다르잖아요. 근데 소리는 다르지만 다 그 스파이더맨 얘기하는 거구나, 거미인간 얘기하는 거구나 이해를 합니다. 말소리의 뜻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권의 화자들은 베이스랑 베이스를 구별하죠. 즉 B 사운드랑 V 사운드를 구별합니다. 이게 뜻이 달라져요. 하나는 꽃병이고 하나는 뭡니까? 이게 돈 베이스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음성학적으로는 다른 소리죠. 하나는 성대가 진동하는 무성음이고요. 이렇게 나는 거고, 하나는 성대가 진동하지 않는 무성음입니다. 근데 한국어에서는 그게 변별 자질이 되지 못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자,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랑 갈비라고 하는 말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바람에 있는 비읍은요 무성음입니다. 바람, 성대가 진동하지 않아요. 근데 갈비라고 할 때 이 비는요 약간 영어의 V 사운드에 가깝습니다. 갈비. 왜냐면은 흐름 소리인 리을, 그러니까 유음인 리을과 모음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성대가 진동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비읍이랑 여기 있는 비읍은 다른 건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다른 음성이라는 것을 거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람을
바람이라고 발음을 하든 아니면 바람이라고 발음을 하든 그냥 다 똑같이 생각해요. 유성음으로 바람이라고 하면 아, 저 사람이 느끼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의문의 체계는 다른 거예요. 의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른 이 의문의 체계들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를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문학자인데 아프리카의 어떤 한 원시 부족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 언어의 의문 체계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음은 몇 개고 모음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혹시 기분적 의문이 있다면 그런 건 뭔지. 아프리카의 한 부족 국가에서는요 되게 특이한 기분적 의문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클리킹 사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소리인데요. 이게 섞이면 말뜻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우리가 가나다다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이 소리가 섞여 나옵니다. 되게 발음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마블링 사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어가면은 이게 기분적으로 들어가면 의미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말을 하면서 동시에 이 소리를 내야 돼요. 되게 어렵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언어의 세계는 다양하고요. 자,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음운과 음성은 다르다. 음성이 아날로그적인 물리랑 그대로 옮기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음운은 상당 부분 디지털적이에요. 인간이 외부를 지각하는 방식 자체가 이렇게 분절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죠. 자, 얘기가 좀 이건 많이 삼천포로 갔습니다. 그래도 다 우리 전공과 관련된 얘기니까 일부러 길게 한번 좀 해봤고요. 자, 인간의 신경체계라고 하는 게 역치가 있다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생물학 배우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뭔 소린고 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람한테 어떤 자극 같은 걸 이렇게 줘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사람한테 뜨거운 물 속에 이제 사람을 이제 집어넣어요. 처음엔 미지근해요. 근데 서서히 온도를 올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뜨겁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 하는 거죠. 사람마다 좀 달라요. 사람마다 신경의 역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도만 딱 올라가도 좀 뭔가 좀 뜨거워졌는데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둔감한 사람은 한 3, 4도쯤 올라가야 뜨끈한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바로 신경의 역치예요. 주어진 자극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반응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느끼는 게 아니라 계단형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동일한 자극으로 생각을 하다가 일정 역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더 뜨겁다. 또 똑같이 느끼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겁나 뜨겁다. 이런 식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경체계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디지털적이라고 해야 돼요. 세상을 분절적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감각도 상당히 분절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디지털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되게 기계 문명의 소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동력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불을 한번 꺼볼까요? 고맙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을 디지털화는 기본적으로 항상 구분해야 됩니다. 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정보망을 요구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어떤 신호의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려고 하죠.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요, 아날로그 신호의 가장 큰 문제는 잡음에 의해 가지고 왜곡과 변형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술 복제 매체라고 해도 아날로그 방식을 취하고 있는 스타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CD 혹은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거 연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카세트 테이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금은 사실상 거의 과거 유물이 되었는데 부모님 세대들이 혹시 가지고 계시면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옛날에 이런 표현 많이 썼거든요. 야, 내가 그 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테이프가 다 늘어지도록 들었다. 늘어지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테이프가 이런 식으로 늘어지는 소리.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식의 아날로그 기록 매체들은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소모되어서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 파일로 요새 이제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뭐 스트리밍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걸 뭐 1000번 100번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 파일이 뭔가 그 소리가 늘어진다거나 이른바 신호가 열화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컴퓨터 파일 자체가 깨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모를까?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자, 디지털 같은 경우는요,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는 것들을 100% 완벽하게 전달하는 방식은 사실 아닙니다. 일정 부분 질을 좀 떨어뜨리는 걸 선택하는 대신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서 핵심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른바 신호의 압축 기술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 파트에서 한번 다시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효율성의 전제, 효율적으로 디지털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일단 공통의 약속이 필요해요. 보내는 사람이 보내는 방식과 그 다음에 받는 방식이 일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화가 되게 되면은 중요하게 부각되는 가치가 이른바 프로토콜의 문제입니다. 규약. 여러분들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규약입니다. 서로의 신호 해석을 위한 공통의 약속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라고 하는 게 표준화되면은 상당히 강점을 많이 지닐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신경 쓰잖아요. 어떤 제품을 사실 때, 디지털 제품을 사실 때 호환 가능성. 이게 그것도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애플이랑 삼성전자가 취하고 있는 이 충전 방식이라고 하는 게 극적인 차이를 좀 보입니다. 애플은 독점적으로 자기들의 제품끼리의 호환성을 극대화하려고 하죠. 그래서 라이팅 케이블을 쓰잖아요. 이 중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C형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게 거의 엔간한 것들이랑 호환이 되죠. 호환성을 극대화할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편의성을 위해서 호환성을 극대화할 것이냐, 아니면 독점적 기술의 어떤 열매를 따먹을 것이냐. 이게 약간 좀 부딪히고 있는 형국인데 좀 지켜보면 재밌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기술 표준이라고 중요성.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자사에서 만든 제품들은 다 충전 시스템에 있어서는 호환되도록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 충전할 수 있는 라이팅 케이블로 아마 그게 그 애플에서 만든 그 태블릿 이런 것들, 아이패드 이런 것도 다 충전이 되죠. 같이 호환될 겁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걸로 노트북도 충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태블릿도 충전할 수 있고, 다 호환이 되게 만들죠. 만약에 이렇게 스탠다드를 안 세우고 각각의 충전기를 다 다르게 적용한다? 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런 것들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디지털화가 되려면은 이 규약과 표준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우리가 수업이 언제까지죠? 1시 20분까지인가요? 예, 그러면은 저의 욕심을 좀 버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도 못 줬는데.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나머지 부분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두 번째 시간 때 혹시 시간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데리고 팀별로 간단하게 빙고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